안녕하세요. 집에서 오늘 어떻게 인사하지 이렇게 하면 집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했더니 차라리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시죠. 어, 많이 졸릴 수 있다 하길래 톤을 조금 높일까 했는데 평상시에 어떤 틀과 다르게 되면 또 이상하잖아요. 저 목소리는 보통 이 정도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또 가끔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게 되면은 심지어는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높여준다면 충분히 행정하게 어떤 고득점 할 수 있는 실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하는 것은 위 개점되어 있고요. 본명입니다. 실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 강의 이쪽을 진행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행정 강의하는 구성이 보통 이론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강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행정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입문 강의 이걸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어떤 맛배기 강좌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안 할 때가 많아요. 다만 이 내용은 나중에 어떤 특강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과 심화돼 있는데 사실상은 이 내용을 나눌 수가 있어요. 기본만 하고 나중에 심화하자 하는데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학은 공부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그게 심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학은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여기까지는 심화이다. 이런 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학원에서는 편의상 이걸 구분해 가지고 좀 짧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좀 길게 하는 게 심화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보통 2달 하고 또 2달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16회 이런 식으로 강좌가 편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강의를 나누어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심화할 때 기본 강의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화 내용까지 또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면 요즘 최근에 동영상 강의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 플러스 심화라고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 둘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기본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16회 강좌를 2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32회 강좌로 해가지고 한 강좌가 되는 것이지. 그럼 32회 해가지고 우리가 3번씩 하기 때문에 보통 오면은 거의 이제 90강에서 100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통 기본 플러스 심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플러스 심화를 한 다음에 이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핵심 체크 강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 체크는 다시 보통 오면은 이제 강좌 이런 것들이 여기 온 12회 정도에서 그죠 끝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데 입문 강의 이것을 우리는 빼고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 이 내용을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7월부터 언제까지요? 여기에 10월까지 강좌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좌가 4개월에 걸쳐서 이 강좌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보통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돼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통 프리패스 하는 것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분들은 뒤에서 하게 되면은 인사행정 이쪽부터 하면서 또 앞부분의 내용들은 프리패스로 보강을 한다든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를 들을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객관식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플러스 심화 강좌를 하면서 반드시 같이 다뤄줘야 될 것이 기출문제예요. 근데 기출문제 강의가 우리가 이제 언제 잡혀 있느냐 하게 되면 11월부터 12월, 1월 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열 때까지 가가지고 기출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늦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알파 행정학 교재에는요, 이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를 알파 행정학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기출문제가 몇 페이지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들어있어요.
기출문제가 거의 몇 문제 정도? 한 900문제 정도가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00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에서 문제를 상당 부분 다루는 거예요. 대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 기출문제 강좌에서는 한 2500문제를 다룸으로써요. 여기에 어떤 기출문제 강의가 끝날 겁니다. 여는 총 문제풀이를 한 4000문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예상 문제와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한 1500문제에서 2000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하는 것이 한 4000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시험 문제 나올 정도의 한 95% 이상은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은 가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항상 100점을 목표로 하지만은 우리가 가끔은 뭐 한 문제 정도는 그죠? 뭐 새로운 문제라든가 그런 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두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강의 진행하는 거 이것은 이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는 누구라고요? 뭐 유계점 돼 있는데 제가 행정 강의 하는 것을 조금 하는 지가 제법 됐어요. 학원 강의는 원래 행정고시, 경찰 간부 이런 쪽 강의를 하다가 그다음 799 강의를 좀 했었죠. 아마 여기에 799 강의 하는 때 제가 2005년부터 여기에 한 2012, 13년까지는 제 강의를 안 듣는 학생이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들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 뭐 쓰러지고 입원하고 또 뭐 갑상선 암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학원 강의 하는 것을 조금 안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건강이 다시 회복되면서 여기에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해서 요즘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행정학의 문제는 어차피 누가 출제해요? 현직 교수들이 출제를 해요. 그럼 현직 교수들이 출제하는데 그 교수들이 문제를 낼 때 어떤 이론 문제도 내지만은 법령 문제 이런 것을 많이 낸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좀 문제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이다든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낸다든가 그래서 좀 객관식 시험 문제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말에 한국행정학회 가가지고 발표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원래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하다가 또 사표 쓰고 올라와서 여기 학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하거나 토론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객관 시험 이쪽에 대해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 뭐 인사행정학교 학예학술대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행정학 객관 시험의 타당성 제고 방안돼 있는데 객관식 시험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 제고 방안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인사혁신처에 인사채용국장이 나오셔가지고 시험 과목 개편에 대해서 좀 말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의 어떤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그 내용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거였죠. 뭐 여기에 어떤 교수님들 좀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발표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사채용국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객관 시험을 낼 때 지나치게 법 조문을 암기하는 그런 문제들은 좀 지양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시험 문제 변화까지도 사실 우리 학원계에서 그죠 교수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이 됨으로써 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그죠 역할들을 좀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문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인사혁신처의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예전에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문제를 출제할 때 의뢰를 받잖아요. 그럼 문제 출제를 의뢰를 받게 되면 그럴 때 요즘은 받지 않습니다. 학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받다 보면은 이렇게 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하고 나면은 난이도를 제시해 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역을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있으면 해설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지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설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진짜로 질 좋은 문제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하게 되면 교수들은 어차피 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돼야 돼요. 그게 교수들도 문제 낼 때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정답 시비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주로 어디로 가느냐. 법 조문 내놓고 나서 거기에서 20일 돼 있는 것을 15일로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교수님들한테 문제 출제를 의뢰할 때는 어떻게 해달라? 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꼭 교수들이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이럴 때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를 작성하면은 20일을 15일로 바꿔놓고 나서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 의도를 써야 되는데 그게 진짜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출제 의도 이것을 조금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바로 행정 문제실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행정학의 시험 문제 이런 어떤 검토위원회라든가 이쪽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교류를 하기로 그렇게 발표했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가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과거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온강 보건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행정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행정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체계적인 틀이란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럼 체계적인 틀이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참 저 사람 어떤 이야기 하는데 체계적이야. 그럼 체계적이라는 것은 어떤 큰 틀 속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은 어디에 속해요? 뭐 동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물. 그럼 동물에 대비되는 건 뭐가 있어요? 식물. 그럼 동물과 식물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또 생물. 그럼 생물하면 뭐가 있습니까? 무생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틀 속에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는데 이게 이 책의 틀 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 계급제를 공부하고 있다면은 그 계급제가 어디 범주에서 공부하는 내용인지 행정학, 인사행정, 인사행정에서 공직의 분류, 공직의 분류에 들어가서 계급제. 이런 항상 내가 공부하는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틀 속에서 바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요.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암기요. 좋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왜 싫어할 것이냐 하게 되면 암기를 무조건 반복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도 최대한 내가 암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암기를 하면 그 암기법 자체가 또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런 어떤 암기법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 이제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자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이럴 때 이해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자. 왜 뺑뺑 자꾸 도냐? 여기에 복사를 해놔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해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해한다는 체계적인 틀 속에서 개념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개념 간의 관계에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요. 우리가 체계적인 틀이다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만약 내가 지금 계급제를 공부한다 하게 되면은 최소한 행정학 속에 들어와서 인사행정, 인사행정 속에 들어와서 공직의 분류 공부하고 공직의 분류에 들어오니까 공무원을 구분하는 것이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이 있고 그 다음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돼 있는데 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계급제를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틀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틀 속에서 개념을 공부하는데 그럼 계급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계급제라는 게 무엇이냐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출발할 때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가 돼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계급제 하면은 어떤 계급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계급을 중심으로 공직의 구조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해서 계급제 이렇게 놨는데 그럼 이럴 때 계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계급이라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상하 이쪽을 나누는 것을 보통 계급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럼 상하 나누는 것이 하나의 계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계급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눕니까 이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때 계급하게 되면은 당연히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다 했을 때 그럴 때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죠? 보통 출신이라든가 그렇게 신분을 의미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기준 자체가 당시에 조선시대 때에는 이런 출신이라든가 이 신분을 반영한 것이 계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공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출신이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계급제 했을 때 출신을 기준으로 분류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 분류 자체가 사람의 뭘 가지고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그럼 이런 자격과 능력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내용이 되는데 이 계급제 개념을 할 때 계급제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그 다음 그 사람의 자기가 능력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조선시대 때는 어떤 출신 또는 신분을 중심으로 나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죠? 나눈다 하게 되면 이런 출신이라든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사람의 이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 분류 체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준비하는 게 9급, 7급, 5급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9급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7급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9급의 시험 문제하고 7급의 시험 문제하고 그 다음에 5급의 시험 문제 난이도가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다는 거야. 9급은 좀 더 과목도 쉬운 과목 중심으로 문제도 약간 더 쉽게 그럼 7급 하는 것이 좀 더 어렵게 5급은 훨씬 더 어렵게 그게 바로 뭘 반영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무원 시험에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을 뭐 하는 것이다?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급제는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이제 몇만이 있습니까? 한 1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100만 명의 공무원들을 전부 다 뭐로 나눴다? 계급으로 나누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이렇게 계급이란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길 가는 소가 있다. 그럼 소는 계급이 있습니까? 정육점 가서 고기를 사게 되면 소는 뭐가 있어요? 계급이라고 하지 않고 등급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이 되는데 어차피 등급도 상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한테 쓸 때는 그걸 뭐라고 쓰는 것이고 계급이라고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사물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쪽 쓸 때는 뭐라고? 등급이라고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직위분류제 이런 것들 이제 비교를 하라고 제가 한번 써놔봤지만은 계급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계급제는 뭐라고?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계급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뭘 해야 돼?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게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 중요한 게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죠?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능력. 그러니까 뒤에는 말고도 분류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죠. 그죠? 그럼 이 내용 이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은 반복이 되면서 암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라는 말을 동떨어져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계급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사람의 능력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되어 있는데 사람이냐 직무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과거에는 신분이라는 이쪽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는 것이지. 근데 여기에 이제 어려운 게 뭐 때문에 굉장히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자, 계급 높은 사람이 항상 능력이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해놨지만은 실제로 가서 보면은 계급 높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서로 그죠?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가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직위불리죠.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합니다. 개념과의 관계요. 이게 이제 행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개념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자, 우리는 개념 하나 공부했죠. 계급제라는 개념을 하나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행정의 수평적인 융통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제도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계급제라는 개념과 수평적인 융통성, 인사행정의 수평적인 융통성, 이 두 개의 개념 간의 관계가 맞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수평적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을 이야기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겠죠. 계급제가 이거예요.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 능력돼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사람의 지금 현재는 계급제는 자격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계급제의 그림입니다. 그죠? 계급제의 그림이야. 그럼 계급제의 그림인데 여기에 9급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수만 명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공직에 들어가면은 9급에 수만 명이 있고 8급에 또 수만 명이 있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계급제는 이것밖에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속에 들어가면 A라는 일도 있고 B라는 일도 있고 C라는 일도 있고 다 하겠죠. 그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일을 맡았는데 갑작스럽게 야 내일부터는 너 그동안 A 한 2년 했는데 내일부터는 야 B 일을 해라. 이렇게 일을 뭐 합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계급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사람이 지금 계급만 있지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이 A를 하다가 B를 하다가 C를 하다가 이런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계급제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A를 하다가 B를 하다가 C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말은 자리를 자꾸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어떤 일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이런 것이 옆으로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평적인 융통성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또는 말을 바꿀 때는 인사행정의 신축성이라든가 탄력성이라든가 융통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계급제는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조금 전에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계급제는 인사행정의 수평적인 융통성이 높은 제도입니까? 낮은 제도입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풀어야 되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급제의 의미를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을 봤던 것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 옆으로 이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평적 융통성이 높은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시험장 가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들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해하는 사항이라고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자, 계급제 개념도 몰라. 계급제는. 그리고 수평 융통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요. 기출문제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계급제 수평 융통성이 높네. 맨날 읽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풀려요. 왜? 행정학은 그 논리적 과정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론만 딱딱 시험 문제 내니까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학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소개한다든가 그랬을 때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지문을 자꾸 눈에 익숙하게 하고 나중에 뭐합니까? 조금 익숙치 않는 것은 틀린 지문이고 익숙한 것은 맞는 지문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조언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맞추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학의 이 페이지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설명 듣고 나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해를 통해서 가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알겠죠? 나중에 직위불리제는 나중에 들어가서 하자 이 말이야. 이렇게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하는 사항은요. 결국 이 틀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해라. 계급제는 뭐라고요?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예요. 계급제는 수평적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이것을 계급제에서는 수평적인 융통성이 높은 제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그림 보게 되면은 이게 직이분류지야. 나중에 가서 공부하겠지만은 칸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칸이 있으면은 옆으로 이동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숲의 융통성이 높은 제도, 낮은 제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좀 더 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암기사항이 있단 말이지. 그럼 암기사항은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계급제, 직위분류제 이런 말 썼는데 참 이런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직위분류제 사용하는 개념 중에 직급이란 말이 있고 직무 등급이란 말이 있어요. 자, 행정 이제 상식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올해만 하더라도 2번이 나왔어. 만날 나와. 근데 만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이런 것들도 모르게 되면 시험장 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합격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자꾸 틀리냐 이거예요. 전문 용어다 보니까 그죠? 우리 상식적인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원래 생각해 보세요. 직무 등급이란 말을 줄여보면은 직이 있고 급이 있으니까 직무 등급을 줄이면 직급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직무 등급하고 직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아까 보네요. 계급은 사람을 나누는 거라겠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이 직급이나 직무 등급은 사실상은 그 자리를 나누는 거예요. 자리. 그럼 자리가 뭐냐 했을 때 공직에 들어가면은 포지션이다 해가지고 자리, 지위가 있잖아요. 그죠? 축구하면은 골키퍼도 있고 그다음에 수비수 있고 그런 것도 다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정부에 들어가면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장도 있고 다 자리인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도 있고 밑에 뭐 여기에 어떤 예산실장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국장도 있고 다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자리를 나누는 거, 자리를. 근데 자리를 나누다 보니까 이 일이 종류가 비슷한 업무가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행정 업무, 저것도 행정 업무, 이쪽도 행정 업무. 저건 세무 업무. 하면 이럴 때 행정 업무는 유사하고 세무 업무끼리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세무 업무는 행정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직무의 종류라든가 또는 책임 권한도 이걸 가지고 좀 나누는데 직무의 종류는 이제 행정이냐 세무냐 이렇게 나눈 것이고 책임 권한들은 마찬가지 그 일을 수행하는데 바로 돈을 10억을 다룬 사람이 있고 1억을 다룬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다룬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책임도라는 것이 어때요? 100만 원 좀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10억을 다룬다면 큰 편이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있었는데 직위분류에서 직급이라는 개념 자체는 한 이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직급. 이게 직급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 옆으로 칸막이를 없애버리고 쭉 가면 이걸 직무 등급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어차피 이 속에는 전부 다 지위가 모여있으니까 직급도 지위가 모여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지위가 모여있는데 이쪽은 나누어서 행정일만 모아놨단 말이죠. 그럼 옆에는 세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같은 행정이기 때문에 직무의 종류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칸에 있어야 되니까 위아래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옆에도 구분이 돼 있고 위아래도 구분이 돼 있으니까 직무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 책임 권한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직무 등급은 가만히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행정일도 있을 것이고 세무일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일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무의 종류라는 말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은 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책임 권한도가 유사한 직위군이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급하고 직무 등급을 국어사전 쳐다봐가지고는 몰라요. 이것은 어차피 법령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 개념 정의는 학문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상임과 암기상임과 하게 되면 설명을 할 때는 이거죠. 자, 직급이라는 것은 이 정도 칸을 생각하시고 직무도 이 정도 칸을 생각하기 때문에 직급은 직무의 종류와 책임 권한과 유사한 직위군이고 직무 등급은 책임 권한과 유사한 직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거죠. 바로 직급하면 직무의 종류와 책임 권한과 유사한 직위군이고 직무 등급은 책임 권한과 유사한 직위군이다 했잖아요. 그죠? 이걸 이해를 하긴 했죠. 그죠? 사실상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해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금방 봅니까? 이해상이 아닌 것 같아. 왜? 직무 등급이란 말에서 직급과 이런 비교 내용들이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암기가 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계급제 개념 공부했죠. 그죠? 그건 조금 더 이해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은 뭡니까? 조금 더 암기성이 더 강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암기 문제가요.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은 이런 게 나와요. 자, 개념은 어차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데 이건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법령의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제 정무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도 있고 특정직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돼요.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그리고 이제 특정직 속에 들어가면 법검, 외무경찰, 소방교육, 군군헌정했어요. 이건 리듬을 타야 돼요. 법검, 외무경찰, 소방교육, 군군헌정 이런 식으로 해요. 무슨 랩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랩은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듬을 타면서요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는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도 있는데 이건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굳이 안 써놨는데 자 이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정무직이다 하면 일단 개념이 뭡니까? 자 정무 뭘 줄임말일까요? 보통은 정책 결정 이것을 정치라고 해요. 업무용. 이걸 줄여서 정무라고 하는 거예요. 정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위에서 하겠습니까? 아래에서 하겠습니까? 위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급이 높은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은요. 이런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이들이 결국 보통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거로 취임한 사람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대통령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죠.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가 지방의원 선거이고 교육감 선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5개밖에 안 해요.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장과 지방자치 장과 지방의 의원, 그 다음에 교육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바로 선거로 취임한 사람인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은 잘 모를 거예요. 누구누구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합니까? 이거죠. 그게 이제 바로 대법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있고 헌법재판소장이 있고 감사원장이 있고 대법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돼 있는데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끔 필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앞글자를 좀 따서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감사원장도 있고 국가정보원장도 있고 그래 원장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암기가 좀 그러는데 그래도 일단은 5개를 앞글자를 좀 따보자는 겁니다. 앞글자를 따보니까 일단은 열서 바로 대국 헌감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글자 할 때도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딸 것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딸 때 이런 식으로 따놨어요. 대대 총소원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대법원장, 대법관을 붙여서 하시고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돼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감사원장 헌법기관이거든요. 국가정보는 헌법기관 아니니까요. 법률상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구분하면서 일단은 대대총소원 돼 있는데 느낌이 그거죠. 군대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중대, 소대, 대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대의 총소원. 아주 이런 큰 것이니까 국회 가서 동의 받으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의 총소원은 크니까 국회 가서 동의 받아라. 자,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대 총소원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뭐라느냐. 이쪽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다 했는데 동의 필요해서 대대 총소원 해놨는데 자, 이 내용이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그 다음에 대법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지우고 해보자고요. 대대 총소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가 뭐였죠? 대법원장, 대법관. 그죠? 그 다음에 총소원에서 국무총리 있었고 헌법재판소장 있었고 그 다음에 원장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여튼 원장은 있겠다. 한 감사원장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기를 했는데 암기는 너무 휘발성이 강하다 그러는데 휘발성이 물론 강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대총소원 이렇게 암기를 해주게 되면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한 번 보고 나서 이게 평생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빙하우스가 인간의 기억구선을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이 어떤 의미상의 내용이 없는 것들을 암기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보통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은 몇 퍼센트를 까먹는다? 70%를 까먹죠. 30%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30% 난 참 많이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에빙하우스가 잘못한 것 같아. 의미 없는 것은요, 오늘 암기했다 하더라도 일주일 지나면 진짜로 한 10% 남을까? 근데 이렇게 대대청소를 해놓고 이것을 이제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복습 한번 하고 내일 수업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한 3일 지나서 한번 보고 일주일 지나서 가볍게, 그럴 땐 빨리빨리 볼 수 있어요. 대대청소는 이렇게 해서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달 있다 보게 되면은 거의 한 5번을 보게 되면은 90% 이상 기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러한 어떤 내용이었어요. 학자의 입장을 막 암기를 해야 돼요. 한 고전적 엘리트를 하게 되면은 바로 미첼스, 모스카, 파레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글자를 한번 따보려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미첼스니까 미 나오겠죠. 모스카 나왔으니까 모 나올 것이고 파레토 하면은 파 나오겠죠. 그죠? 우리 책은 일부러 제가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은 순서를 좀 바꾸어 놨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고전적 엘리트인데, 야, 옛날 엘리트들은 한 미모 하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전적 엘리트, 미모파. 무슨 파라고요? 미모파. 이렇게 하면 기억이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이거죠. 9급에 나온 것이 바로 밀스의 지휘접근법, 전국창원 군산복합체, 헌터의 명성, 지역사회 연구, 기업 엘리트에 있는데 이것은 밀스가 제시했는지 헌터가 제시했는지 뭘 제시했는지 이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엘리트로 돼 있는데 밀스와 헌터 돼 있죠. 그죠? 그럼 이럴 때 밀지, 그 다음 전군, 그 다음 헌터, 명성, 지역사회인데 현명하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럴 때 밀지라는 말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왕의 밀지, 밀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밀지는 군대한테 배포를 해야 되는데 밀지를 전 군에게 배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밀지정군 현명치, 그죠? 밀지정군 현명치 또는 기업을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밀지정군 현명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기억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국사 시간에 배웠던가 행정 시간에 나왔던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을 좀 더 해주고 해당 파트 들어가면은 나중에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빨라진다는 거. 이런 것들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 엘리트로 하면은 바으라 바라츠 되는데 이런 건 느낌상으로 뭐 허허 그런 느낌으로 가고 막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인데 결국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뭐였습니까? 지금 오늘 설명한 것이 행정 공부 방법인데 책인 틀 속에서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뭐라 하겠습니까? 개념을 명확히 알아. 개념의 관계를 잘 추론을 통해서 정리하면 될 것이고 암기하는 것은 이런 앞글자라든가 연상암기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미모파라는 것은 앞글자이면서 고전적 엘리트라는 말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연상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대신 아까 하면 연상시킨 것이 바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뭐라겠습니까? 대대의 총소원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국회 동의 받아야지. 그런 느낌으로 크게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제가 암기법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개념 이해상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죠. 공무원의 분류 나중에 이런 거 다 암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법검, 외무경찰, 소방교육, 군군원적 그런 느낌을 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알고는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엘리트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럴 겁니다. 그냥 애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공부하면서 가끔은 뭡니까? 바로 고전 엘리트는 미모파,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밀지정군 현명하지, 그 다음에 바라바라치 무사결정 이론 이런 식으로 했어요. 흐름 상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가끔 학자 이름 나오면은 암기를 병행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행정학의 목차 내용 돼 있는데 행정학은 도대체 무엇을 배웁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걸 좀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이 모니터를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좀 앞으로 와가지고 들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칠판 판서가 가끔 제가 경고들이 해가지고 쓰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컴퓨터 오다 보면 글자체가 없어가지고 가끔 안 만다든가 글자가 좀 작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능하면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글자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뒤에 보기 괜찮습니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의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판서의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몇 페이지 나올 것이 하게 됐을 때 이 프레임으로 한 1000개 이상이 나올 겁니다.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동영상으로서 뽑기도 하고 뭐 그죠? 스크랩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있는 게 뭐냐면 저 가지고 계신 게 있네요. 저 내비게이션이라는 서브 노트예요. 그냥 강의 노트. 그러니까 저 내비게이션이 이거다 똑같진 않지만 사실상은 저 내비게이션 행정학이라는 책을 뭐 해놓은 거예요? 잘라서 다시 재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행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판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다만 박스로 표로 되어 있는 것은 교재 또 표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의 표와 그다음 내비게이션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놓은 것이 이 PPT 자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은 지금 실강 수강생들은 어차피 나눠 드리죠. 그죠?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교재를? 교재 여러분들 줘요, 안 줘요? 줘요. 수강료에 들어가 있으면 줄 것이고 안 들어가 있으면 안 줄 것이고 그럴 텐데 이 두 가지가 기본이다. 굉장히 기본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돼 있는데 지금 책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 인쇄 들어갔으니까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이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좀 프린트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프린트 진행하다 보니까 제일 앞에 굉장히 목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프린트 자료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목차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국 행정학은요.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책학이고 또 하나는 관리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는 매니지먼트 이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경영학인데 바로 공공 부분의 특수성을 결합시켜 놓은 것이 이 행정학인 거예요. 관리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한다 했어요. 재무관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우리 책은 이게 2편에 돼 있고 그 다음에 3편, 4편, 5편 돼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 내용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방에서요. 그럼 그게 지방자치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방자치론 이게 되고요. 이게 이제 6편에 돼 있는 것이죠. 결국 행정학은 정책, 조직, 인사, 재무요. 정책학과 관리야. 그리고 관리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가 아니라 지방에 이루어지면은 지방자치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의 내용을 배우는데 가장 뭐가 있겠습니까?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1편이 기초적인 내용인데 문제는요. 그게 기초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쉽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행정 전체를 배우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뒷부분에 가서 공부할 때 편하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배우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여기에 기초 부분이 오히려 가장 까다로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보통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한 4문제 나오는 거예요. 한 4문제. 가장 적게 나올 때 1문제, 가장 많이 나올 때 9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나중에 교재를 받으시면은 제일 앞에 머리말이 다 분석해 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학이 들어가면 정책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변동돼 있는데 이 정책학 하는 것이 보통 오면 이제 마찬가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골고루 나와요. 그러니까요. 굳이 이거 쓰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뭐예요? 가끔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현혹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야, 여기다가 야, 이거 3문제 나와.
그러면 학생들이 뭡니까? 막 적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주게 되면은 야, 선생님이 좋은 정보 제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뭡니까? 어차피 행정 다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뺄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런 것은 별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누가 출제하느냐. 자, 행정학은요 전공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저는 주 전공이 원래 재무행정과 공기업적이고 박사학위 논문은 민영화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96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박사학위 받은 지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22년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민영화 정책으로 받은 거예요. 주로 강의는 재무행정, 공기업 이런 파트들이 핵심이 됩니다. 근데 학원 강의를 하게 되면 전공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교수들은 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가 출제를 의뢰받잖아요. 그럼 문제를 골고루 출제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지만은 나는 재무행정 전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라면 저 인사 파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인사 파트를 문제를 내게 되면은 문제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문제를 좀 적게 내는 겁니다. 재무 파트의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오면 연도별로는 조금 뭐예요?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은 시험 문제 유출입니다. 감옥 가야 돼요. 혹시나 어떤 선생님이 그걸 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신고하세요. 감옥 가야 되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어디에 뭐 수능 문제 또 해가지고 유출돼가지고 문제 생겼죠, 그죠? 오늘 뉴스 나오던데 학교에서요. 그냥 학교 시험 문제 그런 것들 다 유출되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골고루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정책 들어갔고 그다음 관리했지요. 조직인사 재무대인데 마찬가지 한 세 문제, 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세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많이 나올 때는 한 네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적게 나올 때는 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관리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방으로 들어가면 지방자치대 있는데요. 마지막에 쓰는 것이 환류라는 말이 있어요. 환류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피드백이에요. 환류라는 것은 루프죠, 그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일을 해 정책을 하고 관리를 해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평가를 해보니까 문제 있더라 하면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환류.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환류. 그래서요, 바로 이런 어떤 평가에서 책임을 묻고, 그 다음 바꾸자, 개혁, 그 다음에 최근에 바꾸는데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지정보사에 살면서 전자정부죠. 그러니까 정부 내 업무 처리 과정 이런 것 쪽이 전부 다 전자정부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이게 어떤 국민 참여제도 이런 내용들도 해서 국민신문고제도 이런 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전자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나라 시스템 하는 것은 정부에서 뭡니까? 업무 처리할 때 바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 내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정부에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자정부 내용들을 공부를 쭉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행정 배울 내용이죠. 그러니까 행정은요 결국은요 이거죠. 정책 관리에서요. 정책과 관리입니다. 조직인사 재무요.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가 있고 이것을 지방에서 하면 지방자치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하고 나면 뭐합니까? 평가해서 고쳐보자 하는 쪽에서 환류 파트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총 우리 책은 7개의 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약간씩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책은 7개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구체적인 장들을 나누는데 그게 이제 보통 한 3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행자 기초 이론부터 들어가겠죠. 그럼 기초 이론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기초 이론에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요. 기초 이론 파트에서 1장 하는 것이 제일 첫 페이지 있죠? 첫 페이지 있습니다. 1장이 행정과 행정의 발달사 되어 있고 2장이 현대 행정의 이해가 되어 있고 제3장이 행정의 접근 방법 되어 있고 4장이 행정 가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내용들 얘기하는데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요. 이제 이런 어떤 기초 내용부터 들어간다겠죠. 그죠?
기초부터요.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정책, 관리, 그 다음에 지방, 활력하고 관리는 다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어떤 학문인지를 잠시 알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 행정학의 연구 대상이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가볍게. 그래서 먼저 행정학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학문이거든요. 학문입니다. 학문. 학문. 그러니까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가지고요. 대문자를 쓰게 되면은 이런 행정학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학문이거든. 그럼 학문은요. 어떤 학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두 가지 속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순수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들요.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밝힌다 이런 것을 한자로 써놨는데 과학성이라고 하죠. 과학성. 과학성. 과학. 그러니까 주로 이것은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학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뭐 하겠습니까? 행정 업무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론 외에 실제 적용해서 실무라는 게 있네요. 실무. 여러분들 실무자가 되죠. 그죠? 실무. 그럼 이 내용이 이런 실제 문제 해결에 이용을 하는 것을 치료. 뭐 의사를 이야기하면 의사가 학교에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나중에 환자를 실제 치료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서 이것을 기술성이다 썼는데 또 이거 환자다 보니까 좀 어렵죠. 그죠? 기술성입니다. 기술성.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보게 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과학이라는 말과 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보통 과학성은 학교에서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이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과학성과 기술성 돼 있는데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이와 같이 과학성과 기술성, 양면성, 이성 뒤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간단히 생각하게 행정학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거예요. 과학성을 바탕으로 기술성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은 양면성이 있다. 이론도 있고 실무도 있고 과학성도 있고 기술성도 있다. 끝.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잘 됩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성의 의미를 공부해야 되고 기술성의 의미를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럼 그건 뒤에서 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정을 공부하게 되면 행정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부터가 이제 교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재에 들어가면요. 행정 기초이론에서 먼저 우리는 1장, 2장을 통해서 행정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거예요. 행정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3장을 통해서 이런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공부합니다. 연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죠.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 가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20페이지 가게 되면은 행정과 행정의 발달사 제1장 내용이죠. 제가 그랬죠. 한 32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행정과 행정의 발달사에서 제1절이 체계되어 있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체계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체계인 틀 속에서 좀 살펴봐 보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행정이 있고 3절이 행정, 정치, 경영 이런 관계가 있죠. 그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행정이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정치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학과 경영학 이야기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일단 체계적인 틀 속에서 2절, 3절은 행정의 개념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4절이 이제 행정학이란 학문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행정학이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해서 거기에서 과학성, 기술성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여기에서 행정학의 체계 이 내용에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오른쪽에 21페이지 있죠. 제1절 하는 것이 행정 체계와 변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요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강의하는 스타일이. 어떤 선생님은 이것은 A급, 어떤 것은 B급, 어떤 것은 C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요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시험에서 합격권에 이르기 위해서는 A급, B급만 해가지고는 합격권이 안 돼요. 어차피 뭐 해야 돼요? C급, D급 해야 돼요.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A, B, C, D급을 말을 안 할 거예요. 가끔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있겠지만은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어차피 교재에다 표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표시가 되느냐? 결국 선생님들이 A, B, C, D급 나누는 것은 뭐예요? 그 이론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하잖아요. 행자계 학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면 중요한 것이고 시험에 많이 안 나오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행자의 체계에 보게 되니까 행자의 의 파트의 내용에서 2018년 서울시 7급 나왔죠. 아, 올해 나왔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니까 2015년 지방제 9급 돼 있고 2009년 돼 있는데 아,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한 4, 5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문제구나.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뒤에 이제 어떤 정부와 시민의 관계 이런 내용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오른쪽 3번에 보니까 2014년에 한번 나왔고 뒤에 보니까 신행정과 했는데 2013년에 한번 나왔고 이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수적 진보주의 돼 있는데 이거 박스는 2014, 2011 이런 정도 나왔죠. 근데 2011 경찰 간부와 서울 9급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처음 나온 것도 있어요. 29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행정 능력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뭡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요. 31페이지에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정법학에서 어떤 개념으로 적용하는지는 알고는 가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요. 33페이지에 행정 성리 위전 이런 쪽에서 17년, 16년, 15년 경찰 간부와 국가직 9급 쭉 나오는데 이것은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네 이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행정 개념 편찬에서 36페이지 보십시오. 그럼 거기다 보니까 2018년, 17년, 16년에서 국가 7급, 서울 7급, 서울 9급 다 나왔어. 15년 나왔어. 매년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A, B, C, D를 말을 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해달라면 할 텐데 어차피 저는 이걸 이야기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은 이미 뭐 돼 있어? 다 나누어져 있어. 기출표시를 여러 가지 다 해놨어. 제가 2018년 이번에 6월 시험 문제 나온 것까지 다 분석해서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왜라고 쓴 이유가 있어. 왜라고. 그 한 줄에다 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한 줄에 다 표시를 못하면 뒤를 자를 수밖에 없죠. 그죠? 옛날을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21페이지에 만약 행정의 의 파트에서 18년 있고 15년 있고 9년 있으면 이건 3번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야. 사실상은. 그죠? 최근에 한 15년에 걸쳐서 한 3번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야. 근데 조금 전에 공부했듯이 여러분들이요. 어디에서요? 만약 행정 개념 편찬 이쪽을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가봅니다. 36페이지. 행정 개념 편찬 거기에서 18년 나왔고 17년, 16년, 그 다음에 15년 거기까지만 나온 것이 아니라 14년, 13년 계속 나왔다는 이야기야. 이런 내용은요. 그죠? 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말입니다. 매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뒷부분은 더 이상 표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기에서 뺐을 뿐이지 계속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는 A, B, C, D를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중요하네. 판단할 수 있죠. 그래도 혹시나 판단이 안 설 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냥 물어보는데 어디다 물어보느냐. 개인적으로 실강 듣는 사람은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물어보면 되고요.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알파 행정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카페 운영이 지금 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들이 축적이 많이 돼 있어요. 기출문제 다 들어있어요. 보고 싶으면 뽑아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직접 그리고 제가 답변합니다. 요즘은 연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직접 답변하기 때문에 뭐 저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행자 카페 검색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질의응답 하시고 다른 사람도 무슨 질문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게 되면 뭐도 있느냐 이것도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지문씩 올려드려요. 그래서 행자 공부에서 좀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매일 하루에 한 줄씩은 올려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 자료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먼저 21페이지에 행자 체제 이쪽에서 행자의 의 파트부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했을 때 행정의 개념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부터가요. 그럼 개념을 해야 되겠죠. 그럼 행정학이 있고 행정학의 연구 대상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개념을 공부하는데 21페이지 보니까 행정 개념이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고 최근에 행정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이제 행정 개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행정 개념은 첫 번째요. 광의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매니지먼트야. 행정을 광의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매니지먼트 관리라고요. 관리. 관리가 무엇입니까? 돼 있는데 결국은요. 뭐 관리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뭐 다스린다, 뭐 한다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관리는 쉬워. 그냥 관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앞에다 뭘 붙여? 그럼 뭘 관리하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인데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행정은 광의로 뭐라고요? 관리다. 관리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부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관리가 되는 것이고 기업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관리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럴 때 관리 이것은 어디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기업에도 있다. 그러니까 광의의 행정 의미는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장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광의 행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만 봐봅시다. 조직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리 기술이나 협동 행동 측면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하면서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를 말한다. 하면서 광의 행정은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럼 여기에서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협동 행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축구에 있으면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수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럼 선수 관리하는 사람인데 축구에 이와 같이 골키퍼 있고 수비수 있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미드필더 공격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게 관리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래서 이럴 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야, 열심히 뛴 사람은 평가해가지고 나중에 뭐 합니까? 연봉 더 줄게. 사람 관리하는 거죠. 혼자서 골 넣은 사람만 주니까 나중에 뭐 합니까? 전부 다 골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 직접 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어시스트 이쪽을 많이 해주는 사람도 봉급을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인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결국 뭡니까? 서로 협력해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라는 말을 바꾸면은 결국 관리하는 기술이라든가 협동, 행동 이런 것을 그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관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정부 조직이 어디에도요? 기업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협의 행정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광의 행정이 있는데 광의 행정하는 것은 관리 기술에서요. 정부와 기업 공통돼 있는데 그럼 협의의 행정, 우리 행정학이 들어겠지요?
협의 행정은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다 이 말입니다. 공공행정을 우리는 사실상은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런 기업 행정을 뭐라고 합니까? 경영이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협의의 행정은 무엇입니까? 자, 주체가 뭡니까? 정부 또는 공공조직이죠. 정부 또는 공공조직에서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공익이죠. 그죠? 그리고 결국 주체 나왔죠. 목적 나왔죠. 그리고 관리하는 기술은 똑같잖아요. 협동행동 유발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부 조직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기술을 뭐라고?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협의의 행정은 정부 조직 중심으로 행정을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게 되면 협의의 행정하는 것은 공행정, 사행정 나눠지면서 협의의 행정은 공행정을 의미하는데 공행정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다 이 말이죠. 그죠? 결국 어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 또는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공조직에서 하다 보니까요, 이 정부 이 내용은 관리를 할 때 당연히 있으니까 입법부 결정한 것을 행정부가 실행에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의 긴밀한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조직도 보면은 대통령이라든가 장관과 같은 이런 정책 결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 정책 집행 업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정치와 행정이 긴밀히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관리 기술이기 때문에 경영의 속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런 정치의 속성과 경영의 속성을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 오면요, 바로 광의 행정하는 것은 관리 기술 협동 행동으로서 모든 조직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협의 행정하는 것은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재반 활동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기업 경영은 뭐냐 했더니 기업이 어떤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재반 활동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학은요, 이걸 영역으로 나누어요. 분야로 나누어요. 1섹터, 2섹터 이런 식으로 해요. 야, 보통 이제 정부 조직을 뭐라고? 1섹터로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을 뭐라고? 2섹터라고 쓰게 되는데, 뭐, 누군가가 제일 처음에 썼겠죠. 그죠? 참으세요. 민간을 1섹터, 정부를 2섹터라고 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것은 합의된 개념이 되는 거예요. 1섹터를 뭐라고? 정부. 2섹터를 뭐라고? 기업도 있는데, 우리 지금 공부가 뭘 하고 있죠? 행정하고 있잖아요. 행정의 중심은 당연히 정부가 중심인 거예요. 1섹터인 겁니다. 기업이 2섹터 돼 있죠. 근데 요즘은요, 이런 1섹터, 2섹터 중간에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죠? 그럼 그 중간 영역이 무엇입니까? 돼 있는데, 이런 공공조직들이에요. 그러면서 정부하고 기업이 함께 해가지고 만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혼합 출자 기관이라든가, 뭐 준정부 조직이라든가 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그럼 만드는 조직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3섹터 했는데, 이런 제3섹터를 정부하고 기업이 조금 서로 모였으니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렴적 관점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가까워졌잖아요. 수렴이죠. 자, 수렴적 관점에 제3섹터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준정부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범죄에 포함되는데 앞으로 하나씩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지금은 1섹터 정부, 2섹터 뭐합니까? 민간. 3섹터는 함께. 근데 함께 하는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것도 있고, 정부와 기업 외에 요즘은 참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경실련, 참여연대. 참여연대 보게 되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참여연대 이쪽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정부랑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3섹터인데 기존의 1섹터, 2섹터하고 달리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영역이 등장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확산적 관점의 제3섹터예요. 이거지. 그럼 행정은 도대체 어디까지 연구하는 겁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사실 1섹터라든가 3섹터 여기까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섹터는 보통 연구 대상이 아니죠. 그 경영학의 연구 대상. 원래 행정은 1섹터만 연구하면 됐는데 요즘은 행정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런 어떤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영역이라든가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한다든가 또는 정부, 기업의 시민사회를 연구한다든가
그래서 요즘은요, 제방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영역, 또 시민사회 영역, 이걸 다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그게 거버넌스이다. 이렇게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행정의 개념에 보면 이제 최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거버넌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버넌스 하게 되면 거버넌스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최근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최근의 개념이다. 최근. 뭐 최근이라면 시기를 딱 확정하기는 없지만 그래도 1990년대 이후에 주로 나온 것들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예전에 행정은 뭐라 했습니까?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으로 행정을 정의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협의에 행정하는 것이 이제 공행정을 의미했고, 공행정은 당연히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참여연대나 이쪽도 보니까 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 행정 개념이 확대되면서요, 거버넌스란 말로 바뀌는 겁니다. 거버넌스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개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영어 사전 봐도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문 용어가 되는 겁니다. 전문 용어는 행정학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나중에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그중에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협력적 통치이다 이 말입니다. 협력적 통치요. 그러니까 협력이 통치되어 있는데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협치 이런 식으로 썼죠. 그죠? 협치. 요즘 정치권에서 협치란 말 참 많이 씁니다. 여야가 협치를 해야지. 이런 말 많이 쓰고 그러는데 행정학에서 말하는 협치, 거버넌스, 협력적 통치는 결국 뭐예요? 정부하고 시장하고 시민사회에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은 기업적으로 봐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은 뭡니까? 서울시 가서 보게 되면은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바로 뭐 공무원과 이런 시민단체들이 함께 한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국익을 위한다 했었는데 고용 창출해야 되죠. 우리나라 지금 고용 절벽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용 창출을 정부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말 그대로 공공의 문제인데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정부하고 기업이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행정을 정의하는 것이 거버넌스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정부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것도 있고 뭐 기업하고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MOU 체결하고 일을 해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떤 공의 문제 해결 이런 것은 오늘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부와 기업하고 시민사회가 다 함께하는 거죠. 공장 굴뚝에 매연이 발생하면은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나서 뭡니까? 이거 매연 발생한다고 정부에도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시민사회가 이와 같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거버넌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거버넌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거버넌스 개념 자체가요. 옛날 행정은 주로 거버먼트 중심이었는데 최근 행정은 거버넌스 중심이고, 그럼 거버넌스는 무엇입니까? 협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협력적 통치는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적 통치를 의미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정부 혼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정부 외에도 뭐가 필요하다?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정부 역할과 시민장의 역할과 시민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 사이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 잘못이다. 이런 말이지. 그럼 여러분이 교재 내용에서요. 최근 행정에서 거버넌스에 있는데 개념이 있죠. 그죠? 하면서 협력적 통치 생각하시고 정부의 시장 시민 사회 필요하다 이 말이고
대신 역할 구분은 모호하다 했죠. 특징하면서 결국은 이런 거버넌스는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개방체제적 성격도 있는데, 개방체제는 어떤 체제가 있을 때 그 체제 내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요소들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개방체제라는 말입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개방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 공부하면서 개념 하나가 나왔는데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요. 그럼 뒤에서 나와요. 혹시나 먼저 보고 싶으면 개방체제를 나중에 책이 나오게 되면 제일 뒤에 색인이 거의 단어 하나하나 다 색인을 넣어놨어요. 그럼 나중에 색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은도 있죠. 공공문제 해결되어 있고 디귿되어 있죠. 공공서비 생산과 공급 및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거버넌스에 있는데 함께하지요. 아니 리얼되어 있죠. 정부가 독점하지 않습니다. 함께한다고요. 독점하지 않죠. 그리고 정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지. 자, 행정학 공부를 했어. 그럼 이 한 페이지 한 거야 이제는. 그죠? 한 페이지인데 저는 이렇게 설명했죠. 행정 광의로는 관리 기술이다. 모든 조직에 나타난다. 그다음 협의로는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제반 활동들이다. 이게 협의의 의미이다. 근데 요즘은 정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최근에 행정하는 것은 거버먼트 중심이 아니라 거버넌스 중심으로 바뀌면서 정부와 시장과 시민 사이의 협력적 통치를 이야기하더라. 기억됩니까? 광의 협의 최근, 광의 관리기술, 협의 정부, 최근은 거버넌스, 협력 통치.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요, 옆에 문제를 풀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풀어보세요. 시간은 이 행정은 절대로 한 문제를 30초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30초 이내 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지문이 옳고 그름을 나중에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풀 때는 무조건 30초 이내에 풀겠다 생각을 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답 체크하고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빨리 읽어야 돼. 그러니까 1번 넓은 의미, 협동, 보편적 나타난다. 2번 최근, 거버넌스. 3번 좁은 의미, 정부 조직. 4번 정치 과정은 분리된 정부의 활동이다. 정치, 행정, 경영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겠죠. 그리고 그 표현은 뭘 바꾼 겁니까? 왼쪽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에서 제일 하단의 특징에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며 정치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표현들을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나 이제 뒷부분이 있죠.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자, 행정의 문제가요.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문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길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문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문장 속에 일부 맞고 일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그거죠. 4번 지문이 정치관이 분리된 활동으로서 그건 잘못이 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돼 있죠. 그죠? 경영과 유사하지만은 목적이 다르다겠죠.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런 차이요.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행정의 의의 파트의 내용들을 아주 가볍게 봤는데 행정의 개념 변천은 뒤에서 또 자세히 할 겁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는 공부할 때요. 그럼 이제 뭘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부 중심으로 행정을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정부 중심의 행정을 쫙 할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의 내용 들어오면은 이럴 때는 시민사회 중심으로 시민단체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행정 개념도 이제 연구되고 또 이론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정도 이야기해서 우리가 행자의 체계와 변수에서 먼저 행정의 의의 파트를 봤고요. 뒤에 가서 그러면 이제 행정의 체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흘러갈 겁니다. 강의는 가능하면은 항상 70분 정도 하고 한 15분 쉬고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가끔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죠. 그죠?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하여튼 열심히 한 만큼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공부할 때 결국 뭐예요? 처음 생각한 그 의지가 끝까지 진행되면 돼요. 여러분 충분한 9급 시험 공부해서 합격할 정도 또는 7급 시험 공부해서 합격할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량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열정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열정은 어디서 나와요?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도 어디서 나와요? 간절함에서요. 나 일단 1년 만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죠? 간절함이 있어야 거기에 열정과 의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행정 본격적인 내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